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흔히 직업윤리라고 할 때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직업윤리를 가져야 마땅하지만 만일 특정 개인이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사안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시스템에 구멍은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 빼돌리기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스템의 허점부터 발견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고, 또 피해자들이 관련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낼 때도 개인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는 것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청와대는 이걸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치부하는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고치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자세라면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권력의 핵심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 권력의 핵심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권은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오늘이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새해 첫 목요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자,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네, 날씨 추울 때 오늘 아마 끼니 때 생각나실 텐데요. 저 질문 하나만 네. 드리겠어요? 따로 국밥이 국하고 밥하고 따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따로. 그러면 그걸 말아 먹었을 경우에 따로 국밥이 안 되는 건가요? 따로 국밥을 시키고 혼합 국밥을 먹게 되는 건가요? 그건 뭐 이제 손님만의 레시피죠. 아, 그렇군요. 네. 따로 네. 먹으셔도 되고, 뭐 이게 말아 먹으셔도 되는데, 네. 이게 참 좋은 건데요. 예.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생각나는 추위인데, 이걸 시사에 빗댔을 때는 예. 화합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따로따로 논다. 이런 좀 비아냥으로 씁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여야에 대해서 그런 질타의 카피이고요. 그렇군요. 우선 첫 번째 뉴스는요. 예. 그 세월호 배상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 어제 최종 합의가 됐고요. 예. 여기 따르면 이제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 80여 명은 대학의 정원회로 이제 특별 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총리실 산하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배보상 심의위가 설치되게 됩니다. 예. 이 앞으로 희생자 한 명당 약 7억에서 8억 정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아하. 또 이 구조 참여나 어업 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진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산시 진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안산시에는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됩니다. 4.16 재단이 설립이 되고요. 예. 추모와 안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부가 5년간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은 합의안이 오는 12일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트라우마 센터 참 중요하죠. 네. 광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는 사실 특히 이런 종류의 문제는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 국민들 그냥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도 바로 지난 연말에 뭐 올해에 이제 탑뉴스에 그렇죠. 꼽히니까 예. 세월호 들으면 울컥한데 당사자들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뉴스 어떤 게 이제 있어요? 따로 국밥과 관련된 직접 뉴스인데요. 네. 오늘이 이 야당의 컷오프 예비 경선 오늘 실시됩니다. 예. 378명이 이제 투표를 해서 예. 지금 현재 5명의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 3명만 올라갈 수 있고요. 2명이 떨어지는데요. 빅2는 안전하냐?
뭐 여론조사를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야 안전하겠죠. 네. 예. 그래도 그러니까 개파라고 부르겠죠. 예. 오늘 빅2 중에 한 분 떨어지면 개파는 없다. 뭐 이래도 될 것 진짜 그거 같습니다. 많이 되죠. 그렇게 네. 되면. 그런데 지금 이제 나머지 스몰 3 어제 우린 빅5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 그럼 두 분이 누가 걸러질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은 좀 이 민진모 지원을 받는 어제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박주선 의원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고 이인영 후보, 조경태 후보 중에서 예.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누가 되든 이 넘버 3가 결정되면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3명이 결국 최종 본선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박이냐 문이냐 여기서 제3 후보가 또 묘한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하. 근데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최대 개파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박주선 의원이 컷오프 통과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박주선 의원이 되면 박지원 의원하고 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 네. 표를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인영 후보가 만약 통과됐을 경우엔 자신의 표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겹치죠. 문재인 이런 후보와 생각을 할 겹치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눈여겨보고 또 재미있는 맞습니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제 조경태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영남이고 그렇죠. 부산이라는 특성이 예. 또 겹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조경태 후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민주당 이름 가지고서 부산에서 3선을 한다라는 건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레전드급 입지전적 그건 뭐 의원인 건 레전드급이 확실한데. 아니라 레전드예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좀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동안은 네거티브 공세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전면 수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집중포화의 반격을 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것도 문제라고. 이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자기가 말을 한번 뱉었으면 끝까지 지키든지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아이 크린 경선 하겠다 그러고 딱 며칠 있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네.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집권 여당 쪽인데요. 이쪽은 또 뭐 평온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근데 참 이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재밌는 게 예비 경선이 흥행 효과가 전혀 없어서 흥행도 없고. 저는 이걸 외랭 내열 이렇게 붙여봤는데 예. 국민들 민심은 싸늘하고요. 아니, 국민들은 내부에서만 진짜 잘 다열이에요. 몰라요. 싸늘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의원들이 전원 투표하는 게 이게 관례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 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글쎄요. 당 따로 만들고 계시지 감각이 않을까요?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고단수인지 헷갈려요. 지금 이제 야당 내 이게 여러 유명 인사들 좀 복잡함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게 저겁니다. 어제 난리가 난 것이 결국 이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중간 수사 발표인데 사실상의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후폭풍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한데 형식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이제 뭐 고민. 또 모든 내용은 허위인데 이것이 공무상 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 모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예. 이 논란 보도의 진원지였던 세계일보 어제 또 의혹 보도를 내놨습니다. 박지만 회장에게 전해졌던 17개 문건 중 일부는 한 12개 정도는 예.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을 거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박관천 경정이 세계일보 계속 네. 반격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암묵적으로 승인된 상태로 건네진 것인데 예. 이제 와서 왜 기밀 유출입니까? 이런 이제 항변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그 청와대는 얼핏 이런 얘기를 비쳤어요. 구두 전달하라고 했지 문건 유출하라는 지시는 한 바 없다. 그럼 어쨌든 이게 전달은 전하라는 얘기를 또 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뉘앙스인데 했어요? 이런 취지가 많이 그래서 했다면 신기하네. 그렇다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전 행정관은 결국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업무에 충실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또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등 이 뒤처리가 지금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재밌는 것은 이때 유출된 문건 속에 특정 기업인들의 불륜 의혹 등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민간인 사찰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일파만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참 좀 짚어봐야 돼요, 사실. 네. 청와대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한 사람들에 대한
이 감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민간인 사찰 아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칭을 했나 그러면? 모릅니다. 유명 그게 기업인들이 궁금해요.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유명 기업인들이 네. 전부 사칭을 했다는 얘기인지 뭐 내용을 보면 궁금해지네요, 이거 정말 점점. 찌라십니다. 예. 네 명의 여인과 관계를 뭐 가지고 그렇다. 있으며 뭐 예, 뭐 그렇다는 야, 이런 것도 이제 틀림없이 이제 찌라시 매체에서 추가적인 취재 발굴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찌라시의 위력이 대단해요. 보면. 이 불똥이 아유, 어떻게 참. 해결될지 좀 예. 우려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은 국회에서 따지면 될 것이고 네. 이 민생 현안에 우리 집중합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국회에서 따진다는 것이 이제 내일 모레 운영이 소집인데요.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별명이 아예 붙어버린 새 비서관 그리고 김영한 현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해야 한다. 이게 야당 요구인데 지금 또 여당에서는 이게 관례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서 네. 또 이분들이 안 나오면 발끔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이제 방어하고 있는 여당 입장 곤혹스러운데 지켜봐야 될 거고요. 여당 내는 여당 내대로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당대표의 분열 기류가 계속 보이는데 저기 박세일 이사장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네. 임명건으로 서청원 의원은 벌써 지난 해에 어떤 이제 뉘앙스까지 비쳤냐면 임명하면 나 최고위원 사퇴한다. 이런 뉘앙스까지 비쳤는데 어제 아침에는 조강특위 때문에 또 붙었거든요. 아, 조강특위 문제. 네. 우리가 오늘 3부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인터뷰를 좀 하거든요. 확실히 물어봐 주세요. 네. 지금 뭘 어제도 물어볼까요? 김무성 빨리 말씀해 당대표는 주세요. 예. 여론조사 100%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행 방침을 밝혀서 예. 이 친박들이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일 지금 신년 만찬을 합니다. 예. 당대표가 소집한 이제 최고위원회의 신년 만찬인데요. 예. 서청원 의원 나 불참한다. 아.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예. 이거 좀 이 좋지 않은 기류를 하고 있는데 예. 여당과 야당 내 지금 따로 국밥이 따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이죠, 이름이. 맞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친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다시 말해서 당협위원장은 당원들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 의견이. 그렇죠. 여론조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예. 민심이냐 당심이냐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이게 따로 국밥 해결들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아프게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노래입니다. 어제가 고 김광석 가수의 이제 기일이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좀 절절한 노래 한 곡 들으시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글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구제역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에 이어서 경기도 안성 지역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감염이 확인되면서 혹시라도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방역 당국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돼지 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최규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구제역이라는 게 이게 돼지, 소이 다 걸리는 모양이죠? 네네. 구제역이라는 게 원래 이름 그대로 그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 무계류 가축입니다. 그걸 구제류 가축이라고 그러는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안성 지역까지도 이제 이게 번졌다. 근데 안성의 한우 농가가 제일 많다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우리가 구제역 악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근데 2010년하고 다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2010년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지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구제역 발생가 광범위하게 오염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긴급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까지 한 2, 3주간에는 현재 추세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면은 구제역이 좀 이 확산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학적으로 이제 구제역 같은 전염병은 전체적으로 이제 집단의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 형성이 최소 이제 80% 이상이 돼야지 그 확산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확산세가 있다라는 거는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소에스 발생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그 소의 경우는 현재 전체적인 이제 항체 양성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돼지 농장의 경우는 현재 항체 양성률이 50%도 되지가 않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체 형성이라는 것이 예방 접종을 맞으면 항체 형성이 100%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전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방 접종을 우리가 할 때 크게 이제 예방 접종 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예방약을 보관한다든가 또는 이제 예방약을 접종할 때 이제 제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의 경우는 항체 양성률이 높은 이유는 접종을 하면 제대로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비계가 있고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 접종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접종을 하다 보면 제대로 이제 예방약이 주입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약이 제대로 보관이 되고 바로 제대로 보관된 약을 제대로 방식에 맞게 접종을 시킨다면 실제로 항체가 대부분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가는 그렇다면은 백신 효과에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지금 보관과 접종 기술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접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돼지 농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돼지는 이제 계속 수많은 집단적으로 이제 사육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접종을 할 때 많은 도수를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제 축주들이 접종하기보다는 이제 예방접종에 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접종을 하거나 또는 예방접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접종을 하게 되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빨리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접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뭐 제대로 일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돼지도 제대로 접종을 했으면은 그 네. 약도 잘 보관한 상태에서 그런 약을 제대로 접종했으면 돼지도 소처럼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보관하는 사람 잘못했고 접종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결국 돼지 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예방접종 최근에 발생한 농장을 보면 예. 이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해서 면역이 형성된 돼지들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예. 바로 옆에 있는 항체가 돼지가 성장되면 이제 안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백신이 네. 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유전자 일치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될 뿐 구제역 감염을 100% 감염을 100%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 두 번째,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면 변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약을 잘 보관하고 접종 네.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항체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두 가지를 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째 그 바이러스가 토착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 진천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예. 2010년에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나 예. 작년 7월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바이러스하고는 유전적으로 약 4%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유전자 발생 전체의 때, 4% 정도가 차이가 난다. 네,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제역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유전적 변이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이 바이러스는 뭐 과거 바이러스가 토착화 되었다는 얘기보다는 해외에서 새로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 이제 하고 백신 주위에 그 유전적 일치도가 낮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없지 않냐 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백신이 그렇습니다. 구제역 백신뿐만 아니라. 사람 백신도 마찬가지다. 예. 백신을 했다고 해서 감염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감염은 됩니다. 백신을 접종을 해도. 예. 다만 이제 백신을 접종해서 사전 면역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감염이 되더라도 방어 면역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서 정치가는 수준을 낮춰주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완화되고 또 몸 밖으로 바이러스가 배설되는 양이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건강한 가축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확률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농장도 가보면 농장에 있는 동물이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나쁜 일부에서만 발병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또 발병을 견뎌내는 그런 이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병을 견뎌내는 소나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구제역이 다음번에 돈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항체가 바이러스는 있으니까. 체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이겨낸다 증상을 이거죠. 일으키지 않는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걸리더라도 약하게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약의 보관, 접종의 방식,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 약의 보관이라는 거는 설령 농가에서 보관을 잘했다 하더라도 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네네네.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스를 샀는데 말이에요. 거리에서. 네네. 아이 네. 봉투를 뜯어보니까 안에서 다 녹은 게 다시 얼려가지고 막 모양이 이상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예, 예. 유통 과정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우리가 보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얼렸다, 녹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그 백신이 오일하고 이제 항원이 물 성분이 항원이 이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육안으로 보면 그 층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농가에서 만약에 백신을 받았는데 예. 확인을 해서 어떤 층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물과 오일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게 보인다면은 바로 그걸 조치를 해야죠. 반납을 하고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바꿔주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는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전 그냥 먹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죠. 근데 지금 시중에 시판되는 게 5개 브랜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구제역의 백신은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브랜드별로 차이는 없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백신은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외국의 프랑스의 메리알사 한 개사에서 이제 백신을 대량으로 들어와서 현재 국내 업체에서 소분만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백신을 똑같이 병에 넣어갖고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나 백신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백신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방이라면 지금 일단은 자꾸 소나 돼지들이 구제에 걸리니까 이 확산을 막는다든가 백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방역 아니겠습니까?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스탠드 스틸이라 그래서 일제 이제 축산 차량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발생 초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단지 어려운 문제는 현재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소독약을 뿌려도 금방 얼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스팀 소독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축산 차량이 지나갈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스팀으로 찌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지 또 농가도 안심하고 또 이 국민들도 사실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를 우리가 설령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구제역은 사람한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조리하는 온도면 다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육회를 잡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회는 그렇다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실제로 구제역 발생 현장에 가서 이제 구제역에 걸린 동물의 수포도 만져보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먹더라고 해서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괜히 구제역이라고 그래서 괜히 돼지고기 안 팔리고 소고기 안 팔릴까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서로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박최규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인터뷰를 했어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박채규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먹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설령 유통이 물론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말이에요.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제역 확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직은 대량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대량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현재 추이까지만 보면은 돼지고기 값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발생 전 한 달간 한 11월 달이요. 이 당시 1kg 이 돈육 가격이 한 5,430원 정도였는데 발생 후에 12월부터 1월 5일까지 봤더니 지금 4,950원입니다. 1kg당.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달보다 10% 가까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도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고 소매 가격도 지금 마트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12월 달에 삼겹살 100g이 한 2,240원 정도였는데 새해 들어서 가보시면 한 2,100원대입니다. 5%, 6% 정도 또 삼겹살 가격도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가격이 지금 꽤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2010년, 11년 일어났던 이때는 정말 초유의 사태였는데 이 구제역 그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도 돼지고기 가격이 높고요. 또
최근에 유행성 설사병이라고 해서 이것도 겹치면서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당연히 이번에 구제역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왜 떨어지고 있느냐 보니까 지금 돼지 사육 농가들이 일종의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퍼지게 되면은 강제 살처분 하게 되겠지. 네. 그러면서 아직 덜 자란 그러니까 상품성이 그닥 좋지 않은 돼지들도 그냥 서둘러서 바로바로 이 출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나타난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도축량이 하루 평균 한 1,630마리였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이게 12,000마리까지도 15% 이상 이제 증가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이제 많이 그냥 살처분하느니 빨리 팔자.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제가 보기엔 아주 일시적인 거고요. 최소는 구제역이 더 안 퍼져야 되겠지만은 이게 또 일파만파 어느 정도 퍼지게 되면은 한우보다 비싼 금겹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삼겹살 맛있는데.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아직도. 예. 자, 좀 돼지고기 얘기 아침에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또 계속 구미가 당기실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네. 집에 저도 사실 중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있고 뭐 폴더폰까지 사실 갖고 있거든요. 폴더폰은 많으실 거예요. 여기 찾아보면요. 네. 근데 이거 원래 유심 카드만 딱 끼면은 그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앞으로 우체국 가면은 바꿔주는 모양이죠? 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7일이니까 오늘부터죠. 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221곳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사주겠다, 매입 대행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 스마트폰, 휴대폰이 막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중고 시장이 우리나라는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사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이래저래 개인 정보들이 있는데 지워도 또 뭐 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안 팔고 있는데 지금 우체국이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전원은 들어와야 되고 통화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정이 깔끔해야 되고 남의 뭐 분실 도난기기 장물은 절대 안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아니 우체국에서 장물 받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는 거 있으면 딴 데서 팔지 마시고 우체국 가시면은요. 사줄 텐데 와이파이 되는지 카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값받으셨나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 예, 폴더폰은 대상 그냥 1,500원 균일가입니다. 1,500원? 아니,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액정 괜찮고 뭐 이러는 거, 그냥 가격 가면 많이 쳐줄 땐 7만원도 쳐주고 5만원도 쳐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시세가 있고요. 아마 그렇죠. 우체국에 이미 전문가들이 가서 딱 앉아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게 대대적으로 아마 찾아가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실은 스마트폰 하나하고 폴더폰이 한 2-3개 저쪽에 뭐 애들 장난감방에 있는 것 같은데 뭐 들고 가봐야 되지 않나. 결혼하신 모양이네. 너무 젊어 보이셔서 좀 결혼 안 한 줄 알았는데. 예. 그렇군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런 거 내다 팔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성년자는 좀 엄격하게 한다는 건데요. 예. 이 가족관계 증명서류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 그렇죠. 인감증명서에 법정 인감증명서? 네. 야, 그래서 폴더폰이 아까 2,500원이라고 그러셨나? 1,500원. 1,500원. 근데 그거 인감증명서까지 가져가요, 이거를? 아이고. 네,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뭐 이렇게 뺏는다든가 이래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는 맞습니다. 엄격하게 하겠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규모가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차세대 먹거리 사업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고 저는 나름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투자 계획인데 총 액수가 8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연으로 나누면 20조 2천억인데 보통 뭐 많을 때가 10조 원대인데 20조가 됐으니까 이게 상당한 거고요. 뭐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 한전 부지 한 거 있었죠. 그거 또 연구개발 R&D 이런 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대대적으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전 현대 식구들을 이제 이쪽에다 모은다. 이게 정몽구 회장의 포부인데요. 예. 제가 또 의미 있다고 말한 게 이번 전체 투자액의 한 4분의 3, 61조 정도가 국내 투자입니다. R&D도 그렇고 뭐 생산시설도 그렇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 한전 여기도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뭐 삼성, SK 다 뭐 투자한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공표된 곳은 현대차 그룹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다른 뭐 알겠습니다. 대기업들도 한번 계획 구체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